저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아버지를 잃고 나니 장례비와 각종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밤낮없이 일하셨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마저 점점 나빠지셨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너희들 고생시키는구나. 늘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달고 사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는 제법 잘했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길 간절히 바라셨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바로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혼자서 3남매를 뒷바라지하느라 건강이 너무 나빠지신 거죠. 결국 18살의 제가 어머니 대신 국밥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돼지뼈를 우려내고 국물을 끓이며 하루 종일 주방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고 무거운 솥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동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첫째 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누나, 내가 대학 가면 누나도 대학 보내줄게. 동생의 이런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다 댔습니다. 제가 먹고 입는 건 늘 뒷전이었죠. 겨울에도 얇은 옷으로 버티면서 동생들 옷은 좋은 걸로 사줬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친구들한테는 사촌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줘. 첫째 동생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보낸 동생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니. 둘째 동생은 더 했습니다. 졸업식 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누나, 졸업식에는 오지 마. 국밥 냄새 나면 창피해.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국밥 냄새 나니 오지 말라니. 그게 뭔 줄 알고. 동생들 대학 보낼 돈 벌려고 매일 새벽부터 불 앞에 서서 고기 삶고 땀 흘리고 기름 냄새 뒤집어 쓰며 살아온 내 인생의 냄새를 부정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저를 누나라 부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방학에도 집에 잘 오지 않더니 어느새 완전히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 지금 생각해보니 참 허무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맞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순이야,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결혼해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29의 맞선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었고 성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집이 정말 가난한 장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솔직했습니다. 집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고 월급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나이도 30이 다 되어 가는데 더 기다릴 수도 없었고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라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결혼하면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술, 도박, 여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사랑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여겼거든요. 서로의 뜻이 맞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댁 형편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드셔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살아온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가난과 고생,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또 다른 가족을 떠안게 된 셈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3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나면서 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시어머니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결혼하면서 잠시 접었던 국밥집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돼지뼈를 고아내고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을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는 삶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저 또 떼지 못한 아들 민수를 업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울면 급히 주방으로 데려가서 달래고 잠들면 카운터 밑에 이불을 깔고 재워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민수가 열이 나서 밤새 달래느라 한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새벽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서 국밥을 끓여야 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장님, 애기 키우면서 장사하기 힘들죠?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애기 업고 일하지 마요. 내가 잠깐 봐줄 테니까. 단골 할머니는 가끔 민수를 봐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었지만 그 돈이면 충분했어요. 생활비도 내고 시댁에도 보탤 수 있었고 민수 기저귀와 분유도 넉넉히 살 수 있었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제 나름대로 원칙은 있었습니다. 절대 재료비를 아끼지 않았고 값싼 뼈 대신 좋은 사고를 쓰고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를 바탕으로 저만의 방법을 조금씩 더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힘들긴 했지만 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이게 국밥이야, 개밥이야. 간도 안 맞고 고기도 질겨. 대뜸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손님은 국그릇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제 팔에 튀었지만 민수가 보고 있어서 꼭 참았습니다.
엄마, 팔에 물 묻었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냥 물 튄 거야. 사실 화상을 입어 팔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병원 갈 여유도 없어서 약국 연고만 발라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주방 보조로 고용했던 아줌마가 몰래 제 레시피를 베껴서 옆 동네에 국밥집을 차린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단골 손님들한테까지 문자를 돌렸더라고요. 엄마 국밥, 맛집 셰프가 새로 차린 집, 더 저렴하고 더 맛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써서 만든 맛을 훔쳐가다니 그때는 정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5년을 버텨내니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간신히 생활비만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어머니 레시피로 담근 김치를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여기 김치 어디서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견뎌내니까 결국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정직하게 정성껏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갑자기 시청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식당이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년 넘게 다니니까 이제 좀 지겹네. 당신이 혼자 하느라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남편은 시청에서 승진도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과장도 되고 팀장도 되는데 남편만 줄곧 말단자리였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꿋꿋이 버티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겹다는 핑계로 그만둔다는 게 이상했어요. 알아보니 시청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고 사실상 퇴사를 권고받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그런 상황을 저에게 얘기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고요.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에 합류했습니다. 홀은 남편이, 주방은 제가 맡았습니다. 남편이 손님 응대를 맡으니 저는 주방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한결 수월해졌어요. 남편은 원래 공무원이라 그런지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응대를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니 가게가 더욱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가게가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단골도 늘고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나가게 됐어요. 우리 동네 맛집이라고 소개해줬는데 그 후로 평일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로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주말에는 웨이팅이 1시간씩 걸릴 정도였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그런 손님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일궈낸 결과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도 부자야? 민수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가게 상황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부터는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수가 그동안 가고 싶어 했던 영어 학원에도 보내고 태권도도 배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못 해본 것들을 민수에게는 다 해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점점 가게가 커지면서 남편과 두 사람만으로는 운영하기 힘들어져서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게 김미영 씨였어요. 30 중반에 이혼한 여자였는데 친정오빠와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뽑아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하겠다고 다부지게 말하는 모습이 면접 때부터 좋았어요. 말도 차분하게 하고 식당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했거든요. 급여는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배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돈 모아서 식당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혼하고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예전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갔어요. 여자 혼자 고생하며 사는 게 과거 제 모습 같아서 더욱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도 잘해주고 가끔 주방일도 보여주고 반찬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며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다행히 김미영은 정말 손끝이 야무지고 일을 잘했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친절해서 다들 김미영을 좋아했어요. 게다가 김미영은 제가 뭘 해주는 게 없는데도 항상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힘드셨죠? 가게도 잘 되고 들어온 직원도 성실하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유럽 한 달 여행권을 끊어와서는 민수와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민수도 곧 대학 가는데 둘이 유럽 여행이라도 갔다 와. 결혼 후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달씩이나 여행을 떠나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고요? 한 달이나 제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요. 나 있잖아. 주방장도 있고 김미영 씨도 있고. 내가 당신이랑 식당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는데 당신 한 달 없다고 못하겠어?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고생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희 둘만 가요? 둘 다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민수랑 다녀와. 나보다 당신이 훨씬 고생 많이 했잖아. 남편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에 민수도 같이 여행 가자고 졸랐어요. 그래 엄마, 나 대학 들어가면 더 바빠질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같이 여행 가겠어? 듣고 보니 민수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가게 일에만 매달려서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착한 아들한테도 한 번쯤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당신 혼자 괜찮겠어요? 아이고 걱정을 마시라니까. 나 못 믿어서 그래? 자꾸 그러면 나 진짜 섭섭해. 그게 아니라 주방도 걱정되고. 김미영 씨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한 달은 잘 꾸려갈 수 있을 거야. 사실 그동안 나중에 가게가 좀 더 잘 돼서 분점을 내면 그곳을 미영 씨에게 맡길까 하고 다양한 레시피를 가르쳐줬었습니다. 미영 씨 잘 부탁해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걱정되긴 하지만 열심히 챙겨볼 테니까 편하게 여행 다녀오세요.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은 정말 꿈 같았어요. 민수와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도 탔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어요. 민수가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데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눈 덮인 산들을 바라보며 민수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또 여행 오자. 그래, 그러자. 열심히 벌어서 다음엔 아빠도 같이 오자. 남편은 행여나 제가 가게 걱정을 할까 싶었는지 매일 전화해서 식당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 이곳 걱정은 접어두고 마음껏 놀다 와. 돈 아낀다고 싼 거 먹지 말고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손님들은 많이 와요?
평소와 똑같아. 김미영 씨가 잘 도와주고 있어. 간간히 김미영 씨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식당 상황을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사장님, 여행은 즐거우세요?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오늘은 파리 에펠탑 보고 왔어요. 미영 씨한테 가게까지 맡기고 와서 미안해요. 힘들지는 않아요? 전혀요. 사장님이 평소에 워낙 잘해놓으셔서 문제 없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제 생각만 해주는 남편과 믿을 만한 직원 덕분에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다니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매일같이 통화하던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계속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가게 전화도 안 받고요. 왜 전화가 안 되지? 식당이 많이 바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휴대폰도 가게 전화도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적이 없는데.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당황해서 몇 번 더 눌러봤는데 계속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네. 비밀번호를 언제 바꿨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려는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인데요. 에? 이 집주인은 전데요. 네? 그게 무슨... 저희가 여기 한 달 전에도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 살던 분이시군요. 저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여기 살던 남자분이 집 팔고 나가셨는데 모르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남편이요? 정말 그 사람이 이 집을 팔았다는 건가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죠. 부동산에서 급매로 나온 아파트라고 해서 샀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일단 관리사무소에 뛰어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짐 다 싣고 갔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여행 갔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그럼 남편분이 혼자 이사 간 건가요? 이상하네요. 관리소 직원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팔았다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108동 902호. 여기서 판 거 맞나요? 거기요. 맞아요. 제가 팔았어요. 급하게 처분하신다고 해서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팔아서 기억해요. 아마 한 2주 전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렇다며 엄청 재촉하셔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급하게 팔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휴대폰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 맞나요? 예. 신분증도 확인했고 인감증명서도 가져오셨는데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남편은커녕 처음 보는 남자가 사장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사장인데요. 사장이요? 말도 안 돼요. 여기 주인은 저예요. 한 달 전까지 제가 직접 운영했는데요. 사모님이시구나. 저희가 정식으로 넘겨받은 지 꽤 됐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니.
언제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2주 전이요. 정식 계약했고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여기 계약서도 있어요. 그가 내민 계약서를 보니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 인감도 찍혀 있었죠. 말 그대로 나 모르게 내 가게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던 직원들은요? 주방장 김미영 씨는요? 주방장은 인수 직전에 그만뒀고요. 김미영은 제 아내인데요. 왜 찾으시죠? 뭐라고요? 김미영이 아내라고요? 잠깐만요. 김미영 씨가 당신 아내라고요? 여기서 일하던 그 김미영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열심히 일했다고 남편분이 신뢰가 간다며 저희한테 가게를 넘겼어요. 저희 아내가 식당 하려고 이 가게에서 일한 거였거든요. 모르셨어요? 김미영 씨는 이혼하고 친정오빠랑 산댔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상한 얘기 하려거든 썩 나가요. 이쯤 되니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김미영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었다니. 처지가 딱하고 불쌍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짜여진 판이었던 겁니다. 지금 김미영 씨는 어디 있나요? 그동안 혼자서 가게 다니느라 고생해서 머리 좀 식히라고 여행 보냈어요. 남편에게 가게를 넘겨받고 여행을 갔다고요. 남편이 여행 보내주는 건 뭐 유행인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말 다 했죠. 처음부터 노린 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이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습니다. 친구 집부터 다니던 시청, 심지어 잘 가지도 않던 낚시터까지. 하지만 남편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흥신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아주 조금은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 모르게 사고를 쳐서 큰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기대는 딱 일주일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영 씨라고 아시죠? 네,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자 남편이 가게 주인이더라고요. 그 김미영 씨랑 사모님 남편분이 불륜 관계였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귀에서 피가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서 가게를 같이 하며 내 남편한테 들이댔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 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바보처럼 김미영이 일 잘한다고 분점 생기면 책임자로 보내겠다고까지 생각했으니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사모님 여행 떠나신 날부터 바로 움직였더라고요. 남편분이 직접 김미영 씨 명의로 가게를 넘기고 그날부터 집이랑 가게 다 정리해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분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든 제 전부를 그 인간들은 한순간에 훔쳐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앞장서서요. 그리고 김미영 씨,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사업체를 가로챈 전력이 있어요. 사기죄로 교도소도 다녀왔고요. 이쯤 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김미영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한테 제 남편이 제대로 넘어간 거고요. 아니, 어쩌면 같이 계획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인감도장을 몰래 챙겨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가게를 넘기고 집까지 팔아치울 수 있었겠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에 횡령에 배임에 할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김미영이란 여자가 자기 남편을 앞세워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륜의 사기, 도둑질까지 해놓고선 지들끼리는 멀쩡하게 남의 가게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드라마로서도 그건 너무 자기적이다 소리 들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실제 인생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몰래카메라입니다 하고 뛰쳐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기막혔습니다. 그 순간 진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난 20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던 그 시간이 정말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김미영 남편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지만 일단은 남편을 먼저 만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 길로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를 들고 곧장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여행 갔다던 김미영과 함께 희낙낙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이를 악물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이 있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김미영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 혼자 고시원 한켠에서 궁상맞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방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 냄새에 눅눅한 공기까지 삼평남짓한 그 방 안에 라면 몇 개, 참치캔 몇 개, 그리고 제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남편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장을 입고 식당 홀에서 회계 담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거짓골을 하고 앉아 있었죠. 저와 민수를 보자마자 남편은 멍하니 고개를 들더니 그제야 말을 뱉었습니다. 여보, 민수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20년을 국밥 끓였던 게 아닌데요. 남편은 말 그대로 초라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며칠을 빨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깔끔하던 공무원 이미지 흔적도 없었어요. 미안해. 나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김미영 그 여자가 날 완전히 속였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속았네, 미안하네. 참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혼자 산다고 하길래 도와준 거였어. 갑자기 집에 물이 새서 안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만... 남편은 말을 흐리다 한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늘 주방에서 땀 흘리고 일에 치여있고 김미영은 항상 말도 예쁘게 하고 잘 꾸미고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팔렸어. 그래서요? 내가 주방에서 육수 끓이며 팔에 화상 입을 때 당신은 그 여자랑 눈 맞아 알콩달콩 지냈다는 얘기예요? 미안해. 김미영이 날 사랑한댔어. 새 출발하자고. 당신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냥 다 정리했어. 집도 팔고 가게도 넘기고. 그 순간 정말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2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았던 것도 억울한데 그걸 그렇게 대갚았다는 말입니까? 가게는 김미영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던데 알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도망간 후에 알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자도 찾아보고 가게도 가봤는데 알고 보니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김미영 남편이더라고. 그제서야 내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게를 넘기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어떤 가게인지 뻔히 알면서도? 몇 번 다시 가보긴 했어. 근데 그 남자가 조폭인지 뭔지 나를 진짜 패더라. 갈 때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 그렇다고 당신한테 돌아갈 면목은 없고 그 동네도 더 이상 못 있겠고 그냥 이렇게 된 거야. 한심하다 못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핑계뿐인 사람. 기가 막힌 건 집 한돈에 가게 넘기고 받은 대금까지 김미영 혼자 들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나마 고시원 월세 몇 달치만 간신히 남편 수중에 남겨놓고요. 그런데 그 김미영의 진짜 남편이란 사람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앞에선 시치미를 뚝 떼고 뻔뻔하게 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거죠. 바보는 저 하나였습니다. 이건 그냥 배신이 아니라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20년 피땀으로 만든 내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길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진심이야.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고요? 20년 동안 내가 참고 버틴 게 고작 이 모양인데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해요. 난 끝났어요, 당신이랑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며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예전부터 남편 몰래 조금씩 빼서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쌓아두던 돈이 결국 이렇게 제 목숨줄이 될 줄은 몰랐죠. 그 통장까지는 남편이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라서 다행히 손도 못 댔습니다. 그 돈으로 작지만 조용한 동네에 월세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 편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국밥집 옆에 사뒀던 점포가 떠올랐습니다. 가게가 잘 돼서 확장하려고 미리 계약해둔 곳이었는데 그걸 남편한테는 말 안 했었거든요. 여행 다녀와서 깜짝 선물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 깜짝 선물 덕분에 저는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때 남편한테 말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거기까지도 팔아치웠겠죠. 그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바로 옆 점포에서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름은 진짜 엄마 국밥. 간판도 새로 달고 인테리어도 싹 바꿨어요. 그 가게에서 다시 일어설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게가 팔리면서 그만뒀던 주방장도 다시 저희 가게로 왔습니다. 저에 대한 의리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헛살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건 민수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멋지게 해보자. 제대로 복수하는 거야. 오픈 첫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갔었어요?
사장님 계신 줄 알고 옆집 갔다가 입맛만 버렸잖아요. 그럴 만도 하죠. 진짜 국밥 맛은 오로지 제 손에 있었거든요. 제가 국물 끓이는 비법, 양념 배합은 절대 누구에게도 안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새벽마다 혼자 나와 양념을 만들었어요. 주방 직원들도 핵심은 몰랐고요. 김미영, 제 손맛을 흉내낼 수 있을 리 없죠. 가게는 가져갔을지 몰라도 맛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역시 진짜는 다르네요. 옆집은 국물 맛이 완전 이상했어요. 사장님, 똑같은 메뉴 팔던데 먹어보니 완전 딴 거더라고요. 레시피가 달라요. 거긴 흉내만 냈고 여기가 진짜예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제가 제대로 대접해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마케팅을 전공한 민수가 온라인을 맡았어요. 엄마, 요즘은 영상이 대세예요. 엄마 이야기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민수가 인스타, 페북, 유튜브에 저희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해시태그도 달고 역시 요즘 세대는 이런 데 강하더라고요. 타이틀은 강하게 갔습니다. 20년 일군 가게를 뺏긴 엄마의 사이다 복수극. 노이즈 마케팅일지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욕하는 사람이 생기든 말든 맛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영상은 퍼지기 시작했고 초반에 몇 개 안 되던 댓글이 점점 쏟아졌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와, 너무 화나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꼭 다시 성공하세요. 제대로 사이다 날려주세요. 아우, 속 시원해요. 남편이랑 치고니 바람난 거예요? 진짜 나쁘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엄마 국밥 대 가짜 옆집 국밥. 두 가게의 대결이 뉴스에까지 나갔습니다. 뉴스가 나간 뒤엔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단골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저희 홍보대사가 되어주셨어요. 이 집이 진짜예요. 옆집은 가짜예요. 맛이 비교가 안 돼요. 사장님 힘드셨죠?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김미영 씨 예전부터 좀 수상했어요.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정직하게 쌓은 손님들과의 인연이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어떤 손님은 지방에서 일부러 KTX 타고 찾아오셨고 어떤 분은 방송 보고 국밥 먹고 싶어서 휴가 내고 오셨다더군요. 가게 앞은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고 저는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는 결국 살아남는다는 걸 저는 그때 진짜로 느꼈습니다. 저희가 바로 옆에 새 가게를 오픈한 지 딱 3개월 만에 원래 제 가게였지만 지금은 김미영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식당은 폐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손님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가게 분위기도 예전과는 딴판이었죠. 하루는 일부러 김미영 가게 앞을 지나쳐봤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그 식당은 거짓말처럼 썰렁했고 테이블 몇 개에만 손님이 띄엄띄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김미영이란 여자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가나 싶던 어느 날, 그동안 도망쳤는지 아니면 어디 또 다른 사기를 치느라 바빴는지 한 번도 얼굴 비추지 않던 김미영이 느닷없이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가게 안 가득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건 완전 상도덕 위반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마침 카운터에서 손님 계산을 도와드리던 중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가게 안은 조용해졌고 손님들이 하나같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SNS에 올린 그 글들 전부 명예훼손이고 무고죄예요. 고소할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가게 넘겨받았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양 따지는 그 뻔뻔함. 지 입으로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데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지어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저는 손님께 조용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인 뒤 김미영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요? 지금 그 말을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렇죠. 남편분이 알아서 다 넘긴 거잖아요.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었고 왜 이 난리를 치세요? 참 말 잘하시네요. 남의 남편 꼬셔서 인감도장 훔치고 사문서 위조해서 넘겨받은 게 그쪽 기준에선 정당한 거래예요? 그 순간 김미영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하지만 금세 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헛소리예요. 그런 말 증거도 없이 막 하면 명예훼손이에요. 좋아요. 그럼 해요 고소. 당장 해보세요. 나는 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놨어요. 판 벌릴수록 좋은 건 나예요. 이제 진짜 끝까지 가보자고요. 당신 때문에 20년 일군 인생 한순간에 날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생 밑바닥이 뭔지 내가 똑똑히 알게 해줄게요. 김미영이 마지막으로 제 앞에 나타나 고소 운운하며 떠든 뒤 저는 바로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죄,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사기까지 걸 수 있는 혐의는 전부 걸어 정식 고소를 진행했죠.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제가 여행 가기 전 남편 몰래 찍어둔 가게 내부 CCTV, 그리고 제 인감이 보관돼 있던 서랍이 부서져 있던 사진, 남편이 김미영과 연락 주고받던 문자 캡처, 그 모든 게 전부 증거가 됐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남편과 김미영을 다시 봤는데 남편은 초라했고 김미영은 당당한 척 하더군요. 판사님 앞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여자에게 속은 겁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괜찮다는 저에게 억지로 넘겨주셨잖아요.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결국 남편과 김미영은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상간녀 위조로 소송까지 제가 건 대부분의 소송에서 저에게 졌어요. 가게는 제 손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법원에서 내라는 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사연을 들은 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속이 시원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군요.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드라마 같죠? 언론에서도 복수 성공 사례라며 여러 번 다뤘어요.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 뉴스에도 났죠.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번호표까지 뽑아야 할 정도가 됐죠. 단골 손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정말 대박이네요. 고맙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가게를 살리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남편의 출소일이 지났다는 것도 잊고 있었더군요. 그 인간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 묻은 바닥에 이마를 박더니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어요. 여보, 민수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게. 몰골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살은 쭉 빠지고 머리는 반쯤 백발, 옷은 헌옷 쪼가리고 몸에서는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 옛날 그래도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한 톨도. 저는 그 인간을 내려다보며 단 한 채의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지 마. 어차피 용서할 마음 1도 없으니까. 제발, 나도 속은 거야. 김미영 그 여자가 다 계획적으로. 아니요. 당신은 속은 게 아니라 날 속인 거예요. 내 인감도장 훔쳐서 가게 넘기고 집 팔아먹고 그 여자랑 바람 피우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사람 구실 포기한 거라고요. 남편은 바닥에 고개를 받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 따위에 저는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해.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 웃기지 마요. 그때 후회했어야지. 나 혼자 새벽 3시에 가게 열고 장사하며 손가락 대고 그럴 때 당신이랑 그 여자는 호텔에 있었겠죠.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그때 마침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다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더니 두 눈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민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을 염치도 없어요. 당신은 아빠 자격도 남편 자격도 없어요. 우린 더 이상 당신 가족 아니에요.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역겨우니까. 민수의 말은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요. 볼 만큼 봤고 들을 만큼 들었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제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2번 다시 절대.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저와 민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그 인간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김미영도 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하든 이제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둘 다 삭제된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지금은 민수가 군복무 마치고 대학 졸업까지 끝낸 뒤 본격적으로 가게에 들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하루가 다르게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저를 닮았는지 사업 감각이 정말 좋았어요.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냉동국밥도 팔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해요. 온라인이 대세예요. 1년 만에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프랜차이즈 문의까지 쇄도했죠. 엄마, 우리도 프랜차이즈 해보면 어때요? 여러 군데서 연락 왔어요. 그래?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럼요. 엄마 국밥은 이미 완성형이에요. 그럴까? 그래, 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도전한 프랜차이즈 사업도 순풍을 탔습니다. 하나둘 문을 연 가맹점마다 대박이 났고 매달 수익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언론에서도 저희를 성공한 프랜차이즈 창업자로 소개해 주셨어요. 성공의 비결은 뭔가요? 진심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끓인 국밥은 거짓 없이 전해지니까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식당 성공의 이유를 물을 땐 이렇게 말해요. 국밥 안에 20년 땀과 눈물, 그리고 사이다가 들어갔거든요.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제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성공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야, 우리 참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여야지. 손님들이 제 국밥을 드시고 행복해 하실 때마다 지난 20년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아들, 민수가 곁에 있어서 더욱 감사해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한 거죠? 정말 그래.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예전엔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진짜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 자신을 아껴주게 되었어요.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 거야. 민수도 그런 제 모습을 누구보다 좋아해 줍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 말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꿈도 더 커졌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해외로 확장하고 제가 직접 요리책도 써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믿어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뜨지만 그 새벽이 이토록 설레는 이유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따뜻한 국밥을 끓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